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존스 할아버지의 낡은 여행 가방. 제목도 왠지 정답지요. 이 책은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의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의 또 하나의 역작으로 불리우는 책입니다.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닷가를 전전한 노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4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하고 CNBC, 폭스 등의 언론과 유수 기업에서 앞다퉈 초청하는 인생 멘토가 되었죠. 이런 그가 밝히는 성공의 열쇠, 관점의 변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삶의 고비를 맞은 우리들에게 존스 할아버지가 건네는 지혜의 말들인데요. 자서전적인 내용과 픽션을 적절히 녹여낸 이 이야기에는 사랑, 걱정, 지혜, 은퇴, 성공, 용서, 그리고 변화,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새로운 7가지 관점을 앤드루스만의 따뜻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관점의 변화를 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갑작스런 은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혼 직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꼬여가는 인간관계 등등. 이렇게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길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지요. 이 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오렌지 비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곳에 낡은 여행 가방을 든 존스가 호련히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이 존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가 전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인생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위기를 절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된 오렌지 비치는 실제로 저자인 앤디 앤드루스가 살고 있는 마을이자 그가 절망과 고통의 청년기를 이겨내고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를 써낸 곳이기도 하죠. 7가지 관점 중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은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다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진달래꽃이 만발해 산딸기 나무와 박태기 나무까지 뒤덮어 버렸다. 꽃이 어찌나 풍성한지 아래쪽에서 새로 파릇파릇 돋아난 초록 잎은 보이지도 않았다. 76번째 봄을 맞은 윌로 캘러웨이는 한참이나 진달래꽃을 지켜보다가 현관을 천천히 걸어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길로 나갔다. 그리고 연이어 달려오는 자동차 행렬이 잠시 끊어지길 기다렸다. 윌로는 오렌지 비치의 크게 굽은 도로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운하길에 살았다. 운하길의 공식 명칭은 180번 도로였지만 관광객들만이 그렇게 부를 뿐이다. 윌로는 차가 끊어지길 기다리며 그 도로가 소박한 흙길이던 때를 그리워했다. 이제는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들과 그것들이 내뿜는 시커먼 배기가스를 참아야 했다. 윌로는 시끄럽게 떠들며 과거의 생활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이맘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운하독에서 놀던 옛일을 떠올렸다. 그때는 유람선에 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곤 했었다. 이제는 유람선은 물론이고 예인선에도 에어컨이 설치돼 누구도 밖에 나와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러나 윌로는 지금도 운하뚝에 앉아 지나가는 배들을 우두커니 지켜보곤 했다. 윌로는 종종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 가까이 있는 벤치로 걸어갔다.
그 주변이 공원은 아니었다. 가로등도 없었고 쓰레기통도 없었다. 물고기를 씻는 곳도 아니었고 수도꼭지도 없었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허락되지 않는지 써놓은 경고판도 없었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벤치 2개만이 1.5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루터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수십 년 전에 남편이 만든 벤치였고 나루터였다. 그 조그만 나루터가 운하뚝에 당당하게 완성됐을 쯤에는 아이들이 이미 떠난 뒤였다. 집에는 윌로와 그녀가 16살에 결혼한 남편 바비 그레이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들은 때로는 이 벤치, 어떨 때는 저 벤치에 앉아 수많은 저녁을 함께 보냈다. 달콤한 아이스티를 큼직한 잔에 담아 마시면서 찰랑거리는 물결을 지켜보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평온한 세계에서 하느님을 느끼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윌로의 큰아들 토미는 댈러스에 살았다. 토미도 자식을 두고 어느덧 손자까지 둔 나이가 됐다. 쌍둥이인 레이와 마사는 세러소타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막내 브래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윌로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브래드는 세상을 떠날 때 겨우 47살이었다. 윌로에게 브래드는 언제나 어린애였다. 브래드가 어엿한 성인이 된 후에도 윌로에게는 맨발로 뛰놀고 덩굴을 헤집고 다니는 귀여운 아이로만 보였다. 가벼운 농담에도 해맑게 웃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눈물을 펑펑 흘리던 어린아이. 윌로는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몇 달 전 누군가 그녀의 현관문에 화환을 걸어놓고 잊어버린 듯한 일이 있었다. 윌로는 그 화환을 자신의 손으로 치우고 싶지는 않아 그대로 놓아두었다.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건드리기 어려운 그 화환처럼 꺼림직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쿠, 미안해요. 윌로는 그녀의 나루터에 어떤 노인이 앉아있는 걸 그때서야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곳은 그녀만의 나루터였다. 오렌지 비치 시장도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렇게 인정했을 정도였다. 그녀의 남편이 나루터를 지었다는 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나루터는 그녀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어떤 자동차도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고 윌로를 제외하곤 누구도 그 나루터를 이용하지 않았다. 시청에서는 그녀 대신 주변 잔디를 깎아주었고 공식 명칭도 윌로 캘러웨이 나루터로 정했다. 윌로는 화사한 진달래꽃에 흠뻑 빠져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노인은 일어나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경치도 딱 어울리고요. 그리고 노인은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네며 덧붙여 말했다. 갤러웨이 부인 앉으세요. 혼자 있고 싶으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물론 허락하시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손해인 것 같군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지만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노인은 다시 정중히 허리를 굽혔고 이번에는 손까지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죄송합니다. 부인이야 이 동네에서 워낙에 유명하시지만 저는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저 맨손으로 여행하는 흔한 떠돌이 영감입니다. 이름은 존스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존스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존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윌로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밀어 존스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점잖은 노인의 부축을 받아 벤치에 앉았다. 존스가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윌로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들은 조그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윌로는 다리를 발목쯤에서 꼬고 두 손은 폭에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존스는 여행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았다. 존스가 벤치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대단한 솜씨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것을 보기 힘들지요. 고인이 되신 부인 남편분께서 이 멋진 벤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윌로는 자부심에 환히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내 남편 바비 그레이가 1969년에 만들었죠. 나무 못만 사용해서요. 철못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실 겁니다. 존스가 이 은매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예,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벤치입니다. 윌로가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근처에 살아서 이 동네를 잘 압니다. 여기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이 벤치도 가끔 감상했지요. 윌로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런데 존스,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윌로가 오른쪽으로 물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큰 바위가 보여요? 예, 보입니다. 지금은 썰물 때여서 보일 거예요. 다른 때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 바위 1.5m 높이쯤에 큰 구멍이 하나 있지요. 물이 그리 깊게 고여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물살이 셀 때는 홍민어가 그 안에 바글거립니다. 제 아들 녀석들은 그 구멍 안에서 밥을 먹기도 했지요.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그런 구멍이 있는 줄 몰라요. 매일 그 옆으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도 홍민어가 꼬리를 치켜들고 개와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구멍 밑바닥을 뒤적이는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배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요. 자식들은 다 성장해 떠났겠군요. 가끔 찾아오기는 합니까? 윌로는 의외의 질문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틈나는 대로 오려고 애쓰긴 하죠. 하지만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큰아들이 손자까지 봤다는 건 아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늙은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브래드가 떠나고 난 뒤 더 그런 것 같아요. 브래드는 내 아기였지요. 정말로 아기는 아니고요. 살아있다면 거의 50살은 됐겠네요. 하지만 두 노인은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윌로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낼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요. 윌로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까지 갈라졌다. 이제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윌로는 턱을 치켜들며 코를 크게 훌쩍거렸다. 미안해요. 내가 그만 나를 주책 없는 늙은이라 생각하겠죠? 존스가 온화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되긴 했지만 주책 없는 늙은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윌로는 고개를 획 돌렸다. 방금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귀가 의심스러웠다. 뭐라고요? 존스가 빙그레 웃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고 말았다는 터무니없는 말에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싶군요. 윌로가 다시 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군요. 하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시죠? 윌로는 마음 같아선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다. 그러나 윌로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점잖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이 신중하게 내린 결론을 반박하고 심지어 윽박지르기까지 하다니 기가 막혔다. 윌로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나 되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고 싶은 노파일 뿐이에요. 존스는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오 하느님, 이 늙은 여인이 이 벤치에서 내 옆에 앉아 죽지 않도록 굽어 살피소서. 존스는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옆눈으로 윌로를 힐끔 훔쳐보았다. 윌로가 나지막이 말했다. 장난치지 마세요. 존스는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항상 진지하시군요. 제가 보기에 부인은 별로 늙지 않았습니다. 부인 생각엔 제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윌로가 존스를 바라보았다. 잘 보세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윌로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존스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맞췄습니다. 저도 제가 몇 살인지 모르거든요. 두 노인은 깔깔대고 웃었고 존스가 덧붙여 말했다. 39번째 생일을 50번 맞은 후부터는 나이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윌로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정말 모르세요? 20년쯤 후엔 알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우리가 숫자에 지배당해야 하죠? 아가씨, 제 진짜 나이를 생각하면 부인은 아가씨로 보이거든요. 대체 누가 아가씨한테 자신은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쓸모없는 노파가 됐다고 결정할 권리를 주었죠? 솔직하게 생각한 것일 뿐이에요. 바비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독립해 살고 있으니. 윌로는 말꼬리를 흐렸다. 하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할 일이라곤 카드놀이밖에 없어요. 늙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양보해야 도리 아닐까요? 내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요. 존스가 두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저런,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군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만치도 못했을 테니까요. 윌로는 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존스 씨,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아참, 그냥 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가씨 시대가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커넬 샌더스가 65에 은퇴하지 않아서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요? 윌로는 커넬 샌더스가 누구인지 몰랐다. 커넬 샌더스요? 샌더스 대령이라고 말하면 알지도 모르겠군요. 여하튼 커넬 샌더스는 65에 집안에 내려오는 닭튀김 비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달러에 불과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였는데 말이죠. 그건 몰랐어요. 정말 65에 시작했나요? 젊은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존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땠는데요? 프랭클린이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한 때가 78살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78배 공직 활동을 하면서 책을 썼고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존스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말했다. 넬슨 만델라는 오랜 수감 생활 후 석방되어 나오면서 75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87살에도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또 화가인 그랜드마 모제스는 90살에야 첫 작품을 팔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72에 베드로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보물을 창조했죠. 윌로 부인이 손을 휙 내저으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아가씨는 지금 몇 살이지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물론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았겠죠. 윌로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덧붙였다. 다만 뭡니까?
다만 외롭고 무서울 뿐이에요. 혼자 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더는 일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지금은 제 삶에서 최악의 시기예요. 존스가 물었다. 그럼 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윌로가 피식 웃으며 빈정대듯 말했다.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증거가 정말 있다고요? 존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 있습니다. 삶에는 많은 보물들이 감춰져 있죠. 우리가 그 보물들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닥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두려움에 짓눌리고 후회하며 살 뿐이죠. 희망을 갖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찾고자 한다면 희망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죠.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윌로가 조금은 차분해졌다. 알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존스가 자신의 쭈글쭈글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며 얘기를 시작했다. 힘든 시기에도 시련이 우리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든 시기가 닥쳐도 당황하고 놀랄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고 위기를 벗어나면 또 위기를 맞으니까요. 위기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존스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윌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심호흡을 하세요. 뭐라고요? 자, 크게 심호흡해 보세요. 윌로의 어깨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윌로가 숨을 내쉬는 걸 보고 존스가 물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공기가 맑네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살아있어서요? 존스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가씨가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윌로가 이번에는 약간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가씨가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라는 이 순간에도 제가 희망의 증거가 있다고 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나이, 건강, 경제 상황, 피부색, 성별, 감정, 종교 등에 상관없이 희망의 증거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존스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숨 쉬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물리적으로 지구에 있다는 뜻이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표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살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살지 않았다면 존스는 말을 멈추고 윌로가 결론을 내려주길 기다렸다. 윌로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희망의 증거군요. 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살지 않았다면 비록 지금 최악의 시기를 맞았더라도 앞으로는 더 크게 웃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우며 더 많은 친구를 만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희망의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들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윌로가 조용히 물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존스, 나를 오해하진 마세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꽉 막힌 고집쟁이는 아니니까요. 윌로는 수줍은 미소를 흘리며 덧붙였다. 자신감이 생기고 흥분돼요.
물론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를 해내고 싶어요. 내가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기뻐요. 존스는 입을 꼭 다물고 윌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제가 아가씨에게 하루에 2번씩이나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윌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존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일부러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작은 변화라는 부분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나는 작은 변화밖에 이룰 수 없는데요. 존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작은 변화를 이룬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누구든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윌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지도 모르고 자기 행동이 작은 영향밖에 못 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아까 제가 말년에 가서야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얘기했죠. 혹시 노먼 볼로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윌로가 고개를 저었다. 노먼 볼로그가 20억 명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은 때가 91살이었습니다. 윌로가 놀라 소리쳤다. 20억 명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노먼 볼로그는 척박한 환경에서 옥수수와 밀을 이종교배한 농학자였습니다. 노벨위원회와 풀브라이트 재단 등 많은 전문가들이 중남미, 서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시베리아, 미국 남서 사막 등 전 세계를 조사한 후 볼로그가 이룬 업적으로 20억 명이 굶주림에서 벗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그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에서 가장 믿기지 않는 부분은 볼로그가 온갖 찬사를 받았지만 존스는 말을 멈추고 엿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야 입을 뗐다. 볼로그가 온갖 찬사를 받았지만 20억 명을 실제로 구한 사람은 사실 볼로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20억 명을 실제로 구한 사람은 헨리 월리스라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지요. 윌로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트루먼이 루즈벨트의 부통령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처음 2임기에는 존 낸스 가너가 부통령이었고 4번째 임기에는 트루먼이 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임기에는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헨리 월리스가 부통령이었습니다. 월리스는 부통령으로 재직 시절 부통령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척박한 기후에서 옥수수와 밀을 이종교배하는 방법을 알아낼 연구소를 멕시코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먼 볼로그라는 젊은 학자에게 연구소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노먼 볼로그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사실 20억의 인명을 구한 연구에 첫삽을 뗀 사람은 헨리 월리스라 할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면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헨리 월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윌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존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턱을 어루만졌다. 20억 명을 구한 사람은 어쩌면 조지 워싱턴 카버였을지도 몰라요. 존스가 말을 마치고는 문득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물었다. 혹시 그 사람을 아세요? 윌로가 지체 없이 대답했다. 그럼요. 그 유명한 땅콩 박사 카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카버는 조지 워싱턴 카버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당시 19살이던 카버는 주말이면 낙농학 교수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식물 채집을 다녔습니다.
가버는 6살에 불과하던 그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고 식물로 어떻게 인류를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가버가 데리고 다닌 아이가 바로 훗날 부통령이 된 헨리 월리스였습니다. 존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덧붙여 말했다. 가버는 땅콩에서 266가지의 가공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식품들을 애용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버는 고구마에서도 88가지의 가공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존스는 무릎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이며 계속 말했다. 가버는 가정 채소밭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윌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가정 채소밭은 기억나요. 우리 집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랬지요. 대부분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있었습니다. 집마다 채소밭을 가꾸는 가정 채소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버가 땅콩과 고구마, 또 가정 채소밭 등에 오랜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6살 꼬마 헨리 월리스와 보낸 잠깐의 오후 시간이 20억 명을 구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윌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버였네요. 그런데 존스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그런데 사실 카버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미주리주의 다이아몬드 마을의 어떤 농부여야 합니다. 윌로가 졌다는 듯 두 손을 들어 보이자 존스가 웃으며 계속 말했다. 미주리주의 다이아몬드 마을에 모세스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전이었고요. 그들은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던 주에 살았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농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미치광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게릴라 부대가 모세스와 수전의 농장을 공격했습니다. 헛간은 불탔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품고 있던 메리 워싱턴이란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메리 워싱턴은 수전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스는 메리와 갓난아이를 구하려고 백방을 뛰어다니며 그 살인자들과 만나려고 애썼죠. 마침내 며칠 후 그들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존스는 말을 계속 이었다. 1월의 어느 날 밤 모세스는 검은 말을 끌고 북쪽으로 서너 시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캔사스에 있는 어떤 교차로에서 게릴라 부대원 넷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왔고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눈구멍만 내놓은 밀가루 자루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었죠. 모세스가 검은 말을 내주자 그들은 삼배자루 하나를 던져놓고는 바람같이 떠나버렸습니다. 모세스는 삼배자루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삼배자루에서 발가벗은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몸이 꽁꽁 얼어붙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스는 재빨리 외투와 셔츠까지 열어젖히고 아이를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아이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처럼 돌보고 키우겠다고요. 이미 죽은 게 틀림없을 아이 엄마 메리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윌로는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존스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존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날 밤 모세스는 아기에게 자기의 성을 물려주겠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모세스와 수전 카버가 그 갓난아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키우게 된 겁니다. 따라서 20억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미주리주의 다이아몬드 마을에 살던 농부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존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그리고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런데 만약 하고 말했다가 윌로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목소리를 바꿔 말했다. 이런 얘기는 밤새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20억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한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존스는 윌로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부인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내일, 모레 부인의 행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삶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나이, 건강, 경제 상황, 피부색, 성별, 감정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인이 하는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원히 영향을 줄 테니까요. 윌로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존스가 벤치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셔서요. 존스는 서쪽 운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그의 모습이 땅거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부인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